이야기는 1989년에 시작되는데 자기 집 뒷마당에서 축구 스타가 되겠다는 망상에 빠져 역할놀이를 하는 티오라는 꼬마놈이 그 주인공이다. 이건 그냥 어린애가 아니라 디에고 마라도나의 망령이라도 신 것처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존만한 꼬맹이야. 이 키만 작은 열등생은 이미 학업 따위는 내팽개치고 두뇌를 쓰는 대신 게임보이나 붙잡고 몇 분의 한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대로 그의 형인 오스카는 집안의 순교자 여파를 자처하며 어머니의 복잡한 과학 논문에 영혼을 갈아놓고 있었다. 그들의 잘나셨다는 과학자 어머니는 몇 년 전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힘을 가지고 우주적인 족같은 뻘짓을 하다가 사라져 보였다. 오스카는 페페라는 이름의 애완 거북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부터 동생 밥을 차려주는 것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교활한 작은 악당인 티오는 자신의 학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려고 창문을 통해 자기 집에 족제비처럼 기어들어온다. 무급 부모 노릇을 하는 오스카는 잊지도 않은 숙제를 검사한 다음 티오가 스스로 만든 상처에 반창고나 붙여주고 있다.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할머니뿐이었고 그녀가 이 집안의 어려운 관계들을 그럭저럭 관리하고 있었어. 오스카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삶을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 이상 현상에 갇혔을 뿐이라는 필사적인 망상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의 거창한 계획은 스스로 과학자가 되어 어머니의 난해한 연구를 해독하고 그녀를 공허에서 다시 끌어내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한심한 시도였다. 동네 뜬소문이나 앵무새처럼 떠드는 티오는 어머니가 그냥 유부남이랑 족가고 사라졌다는 훨씬 그럴듯한 이야기를 떠들어댄다. 아니나 다를까 오스카는 이성을 잃고 이 집안의 개판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으로 그 뜬소문을 반박하려 애쓴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안의 비밀 휘파람 소리로 오스카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티오의 행동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하지만 오스카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 날 오스카가 동네 가게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가게 주인의 딸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엘레나가 나타나 그의 평정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이 여신 같은 아이가 그에게 춤 연습에 오라고 초대하지만 이 사회성 결여된 10대는 자신의 비참한 집착을 제대로 숨기지도 못한 채 아니라는 말만 더듬거릴 뿐이다. 그는 사랑스러운 엘레나와 다시 마주치지만 이번에는 동생이 그녀 옆에 따개비처럼 달라붙어 최고의 인간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엘레나가 오스카에게 영화 보러 갈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티오가 끼어들어 형은 과학적인 문제로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 완전히 거세당한 채 오스카는 집으로 돌아가 어린애처럼 할머니에게 동생을 일러바친다. 그날 밤 할머니는 몰래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던 티오를 붙잡는다. 그 결과 티오는 외출 금지를 당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되는데 이것이 혼란스러운 사건의 서막이 된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 파일을 찾아내고는 실로 경외심마저 드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그녀 평생의 업적을 씨발 종이 비행기로 접기 시작한다. 그는 또한 그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진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좌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어.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챙기는데 이는 이 작은 골칫덩어리에게도 눈꽃만큼의 감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스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티오는 자신의 파괴 행위를 숨기려는 한심한 시도로 훼손된 연구 자료를 미친 듯이 파일에 다시 쑤셔넣는다. 종이를 숨길 시간이 없자 그는 좌표가 적힌 문서를 재빨리 백과사전 안에 넣어둔다. 그때 티오는 오스카가 비늘 덮인 자신의 조언자인 거북이 페페에게 어머니에 대한 영혼을 짓뭉개는 슬픔을 고백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는 공감 능력에 감동한 티오는 사진 속의 옥상을 쳐다보기로 결심한다. 옥상에 걸터앉은 그는 바나나를 먹고는 쓰레기나 버리는 멍청이답게 껍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난간 너머로 던져버린다. 하지만 껍질은 떨어지는 대신 기묘한 전기음과 함께 빛나는 에너지 소용돌이 속으로 휘어져 사라져버리는데 이건 완전히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이었다. 이 기현상에 충격을 받은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물리학 법칙이 휴가라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롤러스케이트를 그 기현상 속으로 집어 던지고 그것들이 똑같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멍해지면서도 매료된 그는 사라지는 것을 보기 위해 더 많은 물건들을 그 포털 안으로 던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산산조각 내는 발견에 대한 소식으로 오스카의 정신을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집으로 향한다. 안타깝게도 오스카는 티오의 파괴 행위를 막 발견한 참이었고 어머니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종이접기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 슬픔과 심오한 멍청함이 불을 지핀 기념비적인 형제간의 대결이 두 사람 사이에 터져나온다. 티오가 웜홀을 발견한 것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만 오스카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다툼은 싸움에 지친 할머니에 의해 중단되고 할머니는 둘 다 훈계한다. 오스카는 위안을 얻기 위해 거북이에게로 향하기 전에 유치하게 그들의 모든 상황을 티오 탓으로 돌리며 순전히 심술궂은 태도로 동생을 무시한다. 실로 경멸스러운 복수 행위로 티오는 무고한 페페를 붙잡아 그 불쌍한 새끼를 웜홀 속으로 곧장 집어 던져버린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오스카가 필사적으로 거북이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다.
그날 밤늦게 티오는 다시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그 기현상이 있던 장소로 돌아간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며 거북이를 구출하기 위한 무모한 여정을 시작한다. 워몰은 그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33년 후의 미래에 내동댕이 친다. 그는 덤블 속에서 페페를 발견하는데 포털을 통한 여정에도 다친 곳 하나 없었다. 거북이를 든 채 티오는 그곳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다시 몰래 들어간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페를 사육장에 돌려놓고는 자신의 시간 관련 좆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쓰러진다. 다음 날 완전히 성장해 수영까지 기른 오스카가 티오 옆을 지나가지만 자신의 과거에서 온 유령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이 성인 버전의 오스카는 물리학 교수이며 할머니를 위해 식료품을 사러 나온 길이었다. 가게에서 그는 휴가차 방문한 엘레나를 만나고 늘 그랬던 것처럼 말문이 막힌 전응아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뛰어난 엘레나가 최근에 이혼한 수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반면 오스카의 삶은 끊임없는 족같은 행진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잃는 슬픔을 겪었고 이제는 할머니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한편 티오는 자신의 옛 침실에서 깨어나는데 오스카는 그 방을 소름 끼치는 기념관처럼 보존해왔다. 그는 구조된 거북이를 오스카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페페를 집어들지만 대신 훨씬 늙어버린 할머니와 마주친다. 오스카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그에게 티오가 데려온 거북이를 보여주고 그의 시선은 불가능해 보이는 광경, 즉 오래전에 사라진 동생에게로 이어진다. 정신적 과부하가 너무나도 커서 오스카는 완전한 아수라장을 경험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린다.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티오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늙어버린 할머니에게 바닥에 쓰러진 수염난 이방인에 대해 캐묻는다. 그는 현대적인 텔레비전을 쳐다보며 물리적인 버튼이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오스카는 마침내 깨어나 현재가 2022년이라는 족같은 소식을 전한다. 그는 자신이 바로 티오의 형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의 시간 관련 좆된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그 아이의 두꺼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간다. 오스카가 웜홀에 대해 묻자 티오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말했잖아 라는 당연한 말을 내뱉는다. 그는 증거로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기현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옥상으로 돌아가지만 티오가 포털에 돌을 던지자 그냥 튕겨나온다. 물리학자라는 오스카는 그것이 일방통행 포털이라고 추론하고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좆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1989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다른 웜홀을 찾는 것뿐이다. 아래층에서 오스카는 낡은 롤러스케이트를 발견하고 티오는 스마트폰에 매료된다. 오스카는 그 작은 기기가 카메라, 전화기, 음악 플레이어, 그리고 게임기 기능을 모두 한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오스카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티오가 거북이를 집어던진 것이 완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오스카의 상사에게 자신들의 황당한 성화를 설명하려 하지만 상사는 논리적으로 그들이 둘 다 완전 미친놈이라고 결론 내린다. 상사는 오스카에게 이전에 그의 공황발작을 치료했던 상담사를 다시 만나보라고 제안한다. 법원 명령으로 받은 그 치료는 오스카가 연필로 할증을 찌른 사건의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할머니를 돌보는 간병인 카밀라를 만난다. 티오는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마라도나에 대한 집착에 매달리며 자신을 디에고 아르만도라고 소개한다. 카밀라는 마라도나가 최근에 죽었다고 무심코 말하는데 이는 티오의 연약한 현실을 산산조각내는 세상을 뒤흔드는 씨발스러운 소식이었다. 이후 오스카는 어머니가 이 웜홀들을 찾기 위해 사용했을 역방법론에 집착한다. 티오는 갑자기 좌표가 적힌 종이를 숨겼던 것을 기억해내고 오스카에게 그것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문서를 백과사전 안에 넣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책을 찾기 시작한다. 오스카는 티오에게 실물 백과사전은 위키피디아 같은 온라인 자료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와서는 그 빌어먹을 전집을 전부 동네 식료품점에 기증했다고 말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 티오는 마침내 형의 슬픔의 깊이를 이해하고 왜 오스카가 자신의 어린 시절 잡동사니를 모두 보관했는지 묻는다. 다음 날 아침 오스카는 볼일을 보러 가는 동안 티오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하지만 티오는 그 명령을 좆도 신경 쓰지 않는다. 티오는 가게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다가 1200유로 상당의 상품을 박살내버리는 값비싼 좆된 상황을 초래한다. 오스카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의 분노 수치는 씨발 하늘끝까지 치솟는다. 그들이 식료품점에 도착하자 주인은 백과사전이 자신의 개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준다. 가게 주인은 티오가 수십 년 전에 유명한 실종 아동과 매우 닮았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즉석에서 어설픈 거짓말을 지어내며 티오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촌의 아이라고 주장한다. 영광스러운 엘레나가 나타나자 티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즉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일행은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엘레나의 아이들인 알바와 어린 파블로를 만난다. 오스카가 백과사전을 찾는 동안 티오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 파블로와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의 구식 질문에 혼란스러워진 알바는 대체 어느 원시 시대에서 기어나왔냐고 직설적으로 묻는다. 그러자 정말 뻔뻔스러운 간접 광고의 순간에 알바는 티오에게 온라인 보안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처럼 기술에 무지한 아이는 공용 와이파이에서 데이터를 도난당하기 딱 좋은 표적이라고 거들먹거리며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상업적인 시발 구원자인 노드 VPN이 필수적인 도구로 제시되는 이유이다. 노드 VPN만 있으면 티오처럼 시간에 의해 난민이 된 아이조차도 사이버 도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 알바는 전체 과정에 지정된 크리에이터 링크를 통한 간단한 다운로드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녀는 심지어 4개월의 보너스가 포함된 2년 요금제의 특별 할인을 홍보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불만족한 고객을 위해 30일 환불 보장이 존재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한다. 그 기괴한 광고 시간이 끝난 후 언제나 상냥한 엘레나는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초대한다. 집으로 돌아온 오스카는 워몰을 찾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한편 티오는 소셜미디어, 트위치, 그리고 미스터리캡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같은 현대의 경이로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들은 잠재적인 워몰 위치를 시험해 보기 위해 다리로 가지만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자 티오는 오스카에게 왜 파트너도 없이 친구 하나 없는 병신으로 사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로 맞선다. 참견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티오는 오스카의 전화를 가로채 멋진 엘레나와 그녀의 아이들을 차에 초대한다. 방문 중에 할머니는 티오를 자신의 실제 손자라고 밝히면서 이 모든 위장극을 거의 망칠 뻔한다. 알바는 계속해서 티오를 조롱하는데 특히 시간여행 개소리에 대한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비웃는다. 나중에 엘레나는 오스카의 방에서 그를 발견하고 그의 연구에서 여러 오류를 지적한다. 그들은 협력하기 시작하고 그들 사이에 잠자고 있던 낭만적인 긴장감이 눈에 띄게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쇼핑하는 동안 엘레나는 티오가 유명한 축구 해설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을 듣는데 그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가 사용했던 말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진짜 이름인 티오를 부르고 그는 반사적으로 대답하여 재앙적으로 자신의 위장 신분을 날려버린다. 그의 진짜 정체를 인정한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마침내 그의 정신 나간 미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티오와 오스카는 그녀에게 워몰의 특성을 시연해 보이며 그것이 일방통행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스카와 엘레나가 함께 작업하면서 그는 티오의 필연적인 이별을 두려워하며 연구를 질질 끌었다고 인정한다. 티오는 이 고백을 엿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재빨리 첫 번째로 가능한 좌표를 복사하고 알바와 파블로를 설득하여 그 장소로 차를 몰게 한다. 그는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수역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다른 워몰로 뛰어들어 다른 두 아이가 따라오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그들은 1989년에 도착하지 않고 대신 1949년에 나타난다. 2022년에 오스카와 엘레나는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영웅적으로 그들을 뒤따라 워몰을 통과해 뛰어든다. 현금도 없이 1949년에 고립된 아이들은 알바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 영리한 사기극을 벌인다. 한 수수께끼의 인물이 그들을 가로채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게릴라 캠프로 데려간다. 그 남자는 자신이 동맹임을 밝히고 캠프에서 티오는 자신의 할머니의 젊은 시절, 즉 눈부신 마리아를 만난다. 동시에 1989년 성인 오스카와 엘레나는 벽장에 숨어 어린 오스카가 티오의 실종에 슬퍼하는 것을 지켜본다. 이것은 오스카에게 끔찍한 자기직면이 되어 그가 자신의 과거 고통의 족같은 축제를 다시 경험하도록 강요한다. 다시 1949년으로 돌아와 티오는 마리아 혼자 있는 사진을 찍은 다음 증거로 그녀에게 그 위에 연도를 쓰게 한다. 1989년 오스카는 벽에 걸린 바로 그 사진이 마법처럼 스스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잘못된 시간대에 있다는 신호를 받는다. 그들은 2022년으로 후퇴한 다음 필사적인 구조 임무를 위해 1949년 웜홀로 뛰어든다. 감정적인 재회 후 티오는 자신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2022년에 머물고 싶다고 선언한다. 오스카는 그의 실종이 야기했던 정신을 파괴하는 족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그를 돌아가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1949년을 떠날 때 그들은 젊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페이스트리 일부를 2022년으로 가져와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는 즉시 그 맛을 알아차린다. 두 형제는 마침내 웜홀 앞에 서서 또 한 번의 애간장을 끊어놓는 씨발스런 작별을 할 준비를 한다. 티오는 포털을 통과하여 자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 후에 원래 시간으로 다시 나타난다. 어린 오스카가 길에서 그를 발견하고 안도감에 휩싸여 흐느끼며 그에게 다가간다. 티오는 거북이까지 훔쳐간 산적들에게 납치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꾸며댄다. 오스카는 티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분노가 폭발하여 어머니의 소중한 연구자료를 파기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해 티오는 미래에서 훔쳐온 스마트폰을 반박할 수 없는 조카라는 증거로 꺼내 보인다. 그는 어머니가 시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밝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오스카가 이 문제를 존나게 과학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엘레나의 운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스카가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초를 치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 20년 후 성인이 된 형제는 새로운 집에서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제 자유롭게 이혼한 엘레나가 방문하고 평생에 걸친 한심한 그리움 끝에 오스카는 마침내 남자답게 행동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맞이한다.